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부천에 살고 있는 올해 42의 여성입니다. 세상에 복덩이라고 불리던 며느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드라마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여전히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는 게 압도적으로 더 많을 테지만 저는 정반대였어요. 시댁에서 복덩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한 번의 사건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금이야 오기야였던 복덩이가 당장이라도 치워버리고 싶은 똥덩이가 된 사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 이야기를 하자면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저란 존재 자체가 환영받지 못했어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부터 알고 있었죠. 이 사람과는 결혼은 못할 수도 있겠다 하고요. 풍족한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들, 그에 비해서 저는 보잘것없었죠. 제 나이 23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거든요. 한순간이었어요. 새벽에 출근하시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날 저녁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오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때 제 동생은 고등학생이었기에 저는 대학을 중퇴했어요. 대학 중퇴라는 것은 결국 취업시장에서는 고졸이나 다름없었고요.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았죠. 낮에는 과일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동생 학원비 벌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동생이 워낙 열심히 했기에 보람은 있었죠. 특히 제 동생이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은 뭐로도 바꿀 수 없거든요. 물론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학비며 생활비, 그리고 그 이후엔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도와야 했으니까요. 그 무렵에 남편과 만나서 결혼 이야기가 오갔으니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제 예감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더군요. 그날이 생생해요. 인사는 어떻게 할까? 말은 어떻게 꺼낼까? 손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떨렸었죠. 식당에 도착했을 때 시댁 식구들이 먼저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차가웠어요. 미소는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했고 시어머니가 까딱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요, 앉으세요.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어색한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알겠지만 나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 그때 남편이 낮지만 짜증스럽게 말대꾸를 했죠. 엄마 제발 시끄러. 두 사람이 만난 거 오래된 것도 알고 내 아들이 아가씨 옆구리 찔렀다는 것도 알아요.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여느 집 누구처럼 아가씨가 꼬리를 쳤다니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편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곡해하지 말고 들어요. 난 솔직히 두 사람 그냥 연애만 했으면 했어요. 아가씨 나이도 적지 않은데 주제 파악은 했겠다 싶었지. 이렇게 덜컥 올 줄 몰랐지 나는.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집안에 공무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7급은 기본으로 달았을 정도로 머리 좋았고 대학도 좋은 데 나왔다는 거 알죠? 내 딸도 공무원 준비 중이고 우리 애들 그 정도로 머리 좋게 내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가씨 집안은 어떤가요? 공무원 근처는 물론이고 나랏밥 먹은 인물도 없지 않아요? 부모님은 생전 뭐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 부모 없다고 하는데 질병인가? 암이든가? 그 불나서 돌아가셨다고 했나?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목이 막혔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교통사고로요. 생전엔 장사를 하셨고요. 그래, 뭐 어쨌든
근데 아가씨는 고졸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딸린 여동생도 하나 있고 그 뒷바라지를 아가씨 혼자서 한다죠? 지금은 졸업해서 취업 준비 중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말은 딱히 관심도 없다는 듯 한숨만 푹 쉬곤 말씀하셨죠. 난 솔직히 아가씨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요. 고졸이라는 것도 요즘 시대 가당키나 해요. 그리고 동생 취업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요. 명문대 나왔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짐 아니에요, 짐? 그렇다고 직장이 좋기래. 남편이 끼어들어 소리를 쳤죠. 엄마, 무식하게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나조차도 본받을 게 많아. 그 어린 나이부터 가장 노릇했고 동생 제대로 키워낸 사람이야. 엄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싫다고 그래. 조용히 해. 자고로 환경이 사람 만드는 거야. 너도 나 죽고 혼자 됐으면 그렇게 했겠지. 본받긴 뭘 본받아. 고양이한테 물린 쥐도 고양이를 물어. 너도 그 입장 되면 다 하는 일이고. 근데 뭐가 그리 대견하고 존경스러워? 난 못해. 아니 절대 안 해. 시끄러 이 팔불출아. 무엇보다 고생했다는 거 그리 자랑 아니야. 예전 우리 세대나 고생이 자랑이고 가난을 극복한 게 트로피였지만 지금은 눈칫밥 먹고 자란 것도 얼굴에 구김살 남은 것도 싫다. 난 그냥 바보처럼 허허실실 웃어도 온전한 집에서 사랑 듬뿍 받은 아이를 우리 집 사람으로 드리고 싶어. 내가 많은 거 바랐니? 내가 돈 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화를 냈어요. 엄마 그만해. 나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거고. 나 다른 엄마들처럼 아들 결혼 안 한다는 선언에 무서워할 사람 아니야. 무엇보다 요즘 누가 촌스럽게 결혼 빨리 하니?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 난 상관없으니. 그날 남편은 노발대발했고 그 자리도 제 손을 잡고 뛰어나올 정도로 반항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남편의 고집도 얼마 안 가서 풀이 죽었죠. 견뎌보자. 잘해보자. 기회가 있을 거다. 꽤 오랜 시간 저를 설득하긴 했지만 결국 우린 헤어졌어요. 시어머니의 완강한 반대 앞에서 저희의 사랑은 무너졌죠. 저 역시도 저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건 원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우린 각자의 길을 갔어요. 슬픔도 잠시, 저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잃었다고 슬퍼하고 애도할 시간 따윈 제게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동생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죠. 식자재 납품 중간 도매상이에요. 새벽에 산지 가서 과일 받아오고 거래처 돌아다니며 납품하는 일이죠. 먼 거리의 출장도 잦고 차를 오래 타고 다녀야 해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지만 수익은 제법 괜찮았습니다. 덕분에 동생 어학연수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고 어느 늦은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니 한참 말이 없다가 낯선 목소리가 들렸죠.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연애만 하라면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 솔직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진짜 어머님이세요? 근데 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지... 저 아가씨, 이런 말 좀 그런 건 아는데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줄 수 있을까? 제발 부탁입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일인데요?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 우리 아들이요. 오늘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왔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간이 나빠진 상태였는데 갑자기 피를 토했어요. 식도 정맥류가 터졌다고 해요. 중환자실에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전부터 아들이 아가씨를 찾아서요. 아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달려갔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그냥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도착해서 상황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암처럼 흔하게 듣지 못했던 병명인데도 죽을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더군요. 당시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시누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가 달래주고 챙겨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네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씨랑 헤어지고 얼마 뒤에 사업이 망했어요. 그 뒤로 이 아이가 술만 마셔대더니 가뜩이나 간 수치 때문에 약까지 먹었는데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는 이런 몹쓸병에 걸렸지 뭐예요. 나 벌 받나 봐요. 아가씨한테 못되게 굴어서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 거죠.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벌이라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벌 맞죠. 아가씨한테 그때 했던 말들 돌이켜보면 예전엔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늙어서 미친 거지. 노망이 난 거야. 이래서 늙으면 일찍 죽어야 한다나 봐요. 젊은 사람한테 상처나 주는 말하고. 우리 아들 생사 때문이 아니라 이건 꼭 아가씨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정말로 미안했다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요. 전 정말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고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제가 정말로 그때 잘못했어요. 사과는 안 받아줘도 되는데 내 마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제 마음을 움직이더군요. 다행인 것은 그날 이후에 그 사람이 조금씩 좋아졌다는 겁니다. 출혈도 완전히 멈췄고 위기를 넘기게 된 거죠. 그렇게 그날을 기점으로 우린 시댁 식구들 모두의 지지를 얻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은 망하며 생긴 알코올 중독 문제가 남아있던 것도 결혼하고 서서히 변화가 왔죠. 여보,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겠어. 여보,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진짜야. 이번에만 믿어주면. 전 자신 없어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내가 기다려줄 거야. 중독 치료 제대로 받고 우리 새 출발하자. 응? 하지만 병원에 가는 건 좀 그래. 그냥 가둬두고 그런 곳 많잖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근데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건 부끄러운 거야. 여보, 우린 당신 믿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노력해줘.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꼭 이 더러운 습관 고치고 올게. 정확히 2년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 문제를 끝내고 다시 일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 기간이었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시골의 땅을 팔아서 빚은 얼추 정리했고 천천히 모든 게 제자리를 찾고 있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휴, 우리 복덩이 정말 고맙다. 어쩜 이런 아이를 내가 판단을 못했을까?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게 진즉에 너 우리 집 사람으로 들이지 않은 거야. 사람 하나 들었을 뿐인데 집안이 이렇게 안정적이게 되고 내가 참 바보 같았지.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그래, 우리 앞으로 정말 잘 살자.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두고 봐라.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 없다고 사람들이 너 부러워할 정도로 잘할 거니까. 좋은 소식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때마침 제 동생이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 상황은 더 좋아졌죠. 그날은 시어머니가 제 동생까지 불러서 축하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상다리 휘어지게 차린 것도 부족해서 향수에 꽃에 선물까지 준비하셨더군요. 그래,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혼자 힘으로 그 어린 나이에 명문대 보내, 어학연수까지 보내. 그랬더니 사돈처년 또 대기업을 척붙어서는. 정말 세상에 이런 자매도 없지. 난 두 사람 보면 인간극장 같고 막 눈물이 앞을 가려. 아우, 주책이지. 어머님도 참 이렇게 제 동생 축하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제 손과 제 동생 손을 잡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엄마 대신은 되지 못할 거야. 훌륭한 부모님이 있었으니 자식도 이렇게나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마 언감생심 비벼볼 생각도 없지만 그래도 엄마 그 비슷한 이모나 고모 정도는 된다 생각하고 나한테 기댔으면 좋겠어. 두 사람 다. 알았지? 네, 어머님. 참 희한한 게 그날 제 동생에게 잘하는 걸 보니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날을 기점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정말 헌신했죠. 아가씨의 공무원 준비도 도와줬어요. 당시 노량진으로 학원 수업을 나가고 있었는데 학원비며 독서실비 모두를 제가 지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가씨와도 엄청 친해졌죠.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는 며느리라니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임신까지 하게 되며 행복은 더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그 힘들다는 산후조리까지 대신해 주셨죠.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 나중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꼴은 못 보니까 그냥 누워만 있어. 애는 신경도 안 써도 되니까. 잠 오면 내리 자고 어디 아프면 바로 말하고. 응? 그래도 제가 일어나서 좀 움직이는 게. 이럴 거면 너 산후조리원 보냈지. 거기 엄청 비싸요. 거기 갈 돈이면 아가씨 용돈을 더 드리는 게 나을 거고요.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보내줄 수 있어. 너 계속 움직이면 나 진짜 그럴 거야. 사람 성의 무시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하라는 것처럼 쉬기만 해. 알겠어요. 죄송해서 그랬어요. 모든 게 완벽하다라는 말을 딱히 믿지 않는데 그 가족은 정말 최고였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남편, 온화한 시어머니, 그리고 모난 곳 없는 시누이까지 복작복작하니 사람 냄새가 났고 앞으로의 걱정 같은 게 없었던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죠. 물론 딱 하나, 어느 순간부터 삐걱거린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바로 시누이였죠. 제 동생과 동갑이었던 시누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가 7년째로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방에 들어가 보니 아가씨가 제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말도 없이 문을 열고 옷을 꺼내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온 걸 알면서도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누가 봐도 선물용으로 포장돼 있는 걸 꺼내서 자신의 몸에 대보고 있었고요. 저는 놀라서 말했죠. 아가씨, 그건 제가 동생 주려고 얼마 전에 산 건데 차라리 다른 걸 빌려가시면 안 될까요? 좀 있으면 동생 생일이라서. 동생분은 옷도 많잖아요. 대기업 다니면 돈도 잘 벌 텐데 언니가 굳이 왜 선물을 하는 건지도 이해 못하겠고. 오히려 제가 더 필요하죠. 아가씨, 다른 건 괜찮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이것밖에 입을 게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미 이거 입을 생각인데 어쩌라고요. 다음부턴 먼저 물어볼게요. 됐죠? 그 이후에도 시누이는 말도 없이 제 옷이며 화장품까지 모두 가져가더니 나중에는 제 가방까지 손을 댔어요. 제 동생이 첫 월급을 탔을 때 사줬던 가방이었죠. 문제는 그 안에 있던 지갑까지도 홀랑 들고 갔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니 별일 아닌 듯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급하게 나갈 일 있어서 잠깐 빌렸어요. 근데 친구 집에 깜빡 놓고 왔네요. 곧 돌려줄게요. 아이, 쓴다고 다른 것도 아닌데 가족끼리 인색하게 구는 거 아니죠? 아가씨, 이건 좀 제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되죠. 가방은 사적인 물건인데 더구나 거긴 제 지갑도 있는데 그걸 들고 가셨다니. 에이, 언니, 그렇게 따지면 섭섭하죠. 저도 지갑 있는 거 알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몰랐어요. 그리고 지갑 좀 있으면 뭐 어때요? 제가 허튼 곳에 돈 쓰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 말에 짜증이 확 났습니다. 가방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이유가 사실 휴대폰으로 온 결제 문자 때문이었으니까요. 지갑이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제 카드에 손을 댔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더구나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도 이유였습니다. 제 말이 치사해 보일까봐 말은 안 했지만 종종 지갑에 있던 현금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도대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는 사람이 왜 옷이 필요하고 돈을 그렇게 쓰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아가씨를 좋은 말로 타일렀어요. 아가씨, 최근에 학원도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계속 요즘에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요. 언니, 지금 저한테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님 학원비 그깟 것 좀 줬다고 생색내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 걱정이 되니까 그래요. 누군 합격하기 싫어서 안 해요? 나라고 좋아서 공무원 준비하는 줄 아냐고요. 저도 엄마 소원 아니었음 이 바닥에 안 들어왔어요. 내 젊은 청춘을 그런 곳에서 허비도 안 했을 거고요. 오빠놈이 사업 망하는 바람에 집에 돈도 다 털리고 나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아가씨, 죄송하게 됐네요. 정말 미안해요. 됐어요? 이 백수녀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야 했네요. 미안해서 집에 틀어박혀 공무원 준비나 하고 있어야겠어요. 그죠? 나 같은 애가 왜 밖에 나가요? 시험도 망친 주제. 바짝 엎드려 있어야 했는데 너무 나댔네. 그때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툭하면 비꼬아서 말하고 제 눈치를 보는 척하며 약을 올렸고요. 그러던 어느 날 최악의 사건이 터졌어요. 아가씨가 제 차를 몰래 몰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아가씨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저를 잡고 말했죠. 언니, 미안해요. 사고 났어요. 차가 좀 부서졌어요. 저는 놀라서 몸을 살피며 물었죠. 뭐? 사고? 아가씨 다친 데는 없어요? 얼른 병원부터 가요. 네? 하지만 아가씨는 움직이지도 않고 벌벌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그게 사람이 다쳤어요. 그냥 살짝 넘어진 수준인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차로 치었다는 건가요? 골목길에서요. 저도 놀라서 피했어요. 피했는데 할머니가 다리를 저는 것 같았고 저도 놀라서 튀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놀란 마음에 커브길에서 담벼락에 차를 좀 긁어먹은 거고. 언니, 저 어쩌면 좋아요? 경찰에 신고했으면 어쩌죠? 차 번호 봤나? 그거 뺑소니예요. 사고 현장부터 수습해야지 집으로 오면 어째요? 몰라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무엇보다 저 공무원 준비생인데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인생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대신 좀 자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 차잖아요. 그리고 언니는 돈도 있으니까 합의도 해주고요. 가족은 이럴 때 서로 돕는 거고. 맞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저에게 교통사고를 대신 뒤집어 쓰라니. 그것도 뺑소니를. 저희 부모님 사고 역시 뺑소니였습니다. 현장에서 가해자가 조치만 취했어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음주를 한 운전자는 도망을 쳐버렸죠. 그래서 두 분 다 사인이 과다출혈이었고요. 그런 상황이니 더는 아가씨의 말을 받아주기가 힘들었죠.
아가씨 정신 똑바로 차려요. 지금 뺑소니를 저대로 뒤집어 쓰라는 건가요? 저희 부모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면서? 무엇보다 사람이라면 이러는 거 아니죠. 당장 가요. 싫어요. 난 싫다고. 어차피 언니 차잖아요. 가족끼리 그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죽어도 절대로 그런 짓 못해요. 내가 경찰에 아가씨가 저질렀다고 전화 대신 하기 전에 얼른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수습 제대로 해요. 처음으로 저는 아가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죠. 아가씨는 울면서 남편에게 가서 제가 대신 자수도 안 해준다. 저건 가족도 아니라고 하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상황을 파악한 남편도 화가 났죠. 지연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누구한테 뭘 자수해달라고? 야, 너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도대체 새언니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오빠, 그럼 나 공무원 시험은? 언니랑 오빠는? 내 인생 망치고 싶어? 네 인생 다른 누구도 아니고 너 때문에 망친 거야. 막말로 너 필기 하나도 합격 못 해봤으면서 누구 때문에 망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와? 정신 똑바로 차려. 남 탓하면서 지랄하지 말고. 나나 이 사람이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매번 지갑에 손대고 나가서 술 처먹는 것도 다 참아줬어. 그 나이 먹고 그렇게 사는 거 안 쪽팔리냐? 양심 있어? 아가씨는 그 말에 눈이 뒤집혀서 남편에게 악을 썼죠. 그래, 그럼 오빠는? 그렇게 잘나서 시골에 땅 팔아먹었냐? 사업 쫄딱 말아먹고 엄마 집에 얹혀 사는 주제. 잘난 척 좀 하지 마. 새언니한테 기생해서 살아온 알코올 중독자가 내 앞에서 정상적인 척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해도 오빠 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똥 묻은 주제 겨우 진흙 좀 튀긴 나한테 그런 말하면 천벌받아. 이게 미쳤나? 너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한 말 다시 해봐. 그래, 미쳤다. 다시 왜 말 못해? 기생충, 실패한 인생. 왜? 너무 전국을 찔러서 긁혔니? 남편은 아가씨의 뺨을 때렸고 두 사람은 진짜로 머리채를 휘어잡고 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와서야 상황이 종료되었고 아가씨는 결국 모든 걸 책임지게 됐어요. 일시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멈추고 합의금부터 모든 걸 해결하기로 한 거죠. 그때부터 아가씨는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그럼에도 딱히 타격이 큰 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제 편이었으니까요. 여전히 평온하고 완벽했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처럼 출장을 가는 길이었어요. 충남의 한 과수원에서 사과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러 갔었죠. 한적한 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차 한 대가 멈춰 있는 겁니다. 멀리서부터 저게 뭐지 하고 긴장하며 운전을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연기가 자욱하게 나고 있더군요. 차에서 내려 달려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안을 살펴보니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뒷자리엔 7살쯤 보이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아이가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부모님을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살려야 해. 꼭 살려야 해. 저는 일단 신고를 먼저 하곤 다시 뛰어 들어갔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기에 주변에서 돌을 하나 주워서 내리쳤죠. 하지만 창문은 도통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머리를 굴렸고 제 차로 달려가 운전석에 머리를 받치는 걸 빼냈죠. 비상 상황에 그걸로 유리를 부셨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서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때린 뒤에 일단 아이를 꺼냈고 그 다음엔 운전석에 있던 여성이었죠.
그런데 정신을 잃어서 그런지 아예 들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 사이 불이 솟아올랐고 저는 필사적으로 다리를 끌고 도로 중앙으로 나갔죠.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차가 폭발을 했던 겁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선생님!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저를 꼴보기 싫어했던 시누이도 뚱한 표정으로 곁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는 건 시간 문제였죠. 제 왼쪽부터 어깨까지, 그리고 왼쪽 목, 귀, 얼굴의 일부에 화상 자국이 생겼다는 걸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갈비뼈까지 부서진 상태였고요. 남편은 화를 냈죠. 도대체 왜 그랬어? 이 화상 흉터는 지워지지도 않는데 남의 새끼 구한다고 뛰어든 이유가 뭐야? 정신 나갔어? 앞으로 평생 그 꼴을 하고 살 수 있겠어? 남편의 말투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걱정보다는 원망 섞인 목소리였죠. 뭐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라도 남편을 더 걱정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몸을 다쳐서 왔다며 말이죠. 시어머니 역시 화가 나셨어요. 물론 다른 쪽이었죠. 전화번호는 받았어? 네? 전화번호? 얘가 가는 귀도 먹었나? 내가 대신 전화해서 따지겠다는 거야. 병원비라도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목숨을 살려줬는데. 아, 혹시 죽으려고 일부러 사고 낸 미친 것들 아니겠지? 그럼 돈 한 푼 없을 텐데. 안전벨트 매고 있었고 애가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상황에 전화번호를 어떻게 받아요? 아이 몰라. 병원에서도 어디로 이송됐는지 말도 안 해주고 우리가 재수없다 온팡 뒤집어 쓰게 생겼구나. 아우 이게 손해가 얼마야. 못 살겠어. 가뜩이나 뺑소니 합의금으로 쫄쫄 굶을 지경인데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 머리는 어지럽고 숨 쉴 때마다 갈비뼈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도 멈추지 않더군요. 그런데 의외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시누이만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절 감싸줬죠. 엄마랑 오빠 둘 다 그만해. 허튼 짓 하다가 사고 친 거 아니고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야. 우리 중에 누가 언니를 탓할 수 있어? 듣다 보니 정도가 지나치잖아. 안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말을 시켜? 도울 거 아니면 얼른 나가. 다행히 시누이 말에 두 사람 다 뜨끔했는지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구해준 사람의 시할머니라는 분이 저를 찾아와 병원비 일체를 내겠다고 했고요. 덕분에 저는 화상 흉터 수술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오히려 더 나빠졌죠. 수술을 몇 번 하더라도 이전처럼 복구하는 건 어려웠기에 남편은 제 눈조차 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게 최선이래? 이제 그 꼴로 평생 살아야 된다 이거야? 여보, 이 정도는 화장으로도 가릴 수 있어. 티가 나잖아. 울퉁불퉁한 게 다 보이는데. 그리고 뭐 얼굴만 피부야? 그 손은 어쩔 거야? 꼭 누가 토해놓은 거 밟은 것 같은데. 그리고 목은 평생 목티만 입고 다닐 거야? 여름에도? 가리려고 하면 더 티나겠지. 그런 게 흉터니까. 여보 말을 왜 그렇게 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왜 너무해? 나야말로 가만히 있다가 사고당한 것 같아. 입장 바꿔서 내가 어느 날 생판 모르는 인간 구한다고 두 팔다리 다 잘려서 들어오면 그래 잘했다. 당신 그렇게 됐지만 난 당신이 자랑스럽다. 어디 한번 팔다리 없이 잘 살아보자. 얼씨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는데. 알아. 나도 이해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난 모르겠고 어쨌든 적응하라고 억지로 강요하지 마.
지나갈 때마다 왜 저렇게 됐는지, 누굴 구하다 사고가 났는지 말하는 것도 지겨워. 왜? 당신은 당신 보고 사람들이 대단하다 말하니까 그게 진짜 같지? 아니, 사실 속으론 뭐 저런 병신이 다 있나 하고 안쓰러워해. 그게 인간들 진짜 속마음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도 문제였지만 시어머니도 남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상 흉터에 바르는 연고가 있는데 그게 냄새가 일반 연고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화상 상처에서 나는 특유한 냄새도 있지만 섞이면 코를 약간 쑤시는 기분이 드는 강한 향이 나죠. 일단 시어머니는 그걸 질색하셨어요. 이게 무슨 냄새니? 아우, 온 집안에서 찌린내가 나네. 아주 코를 찔러. 방금 약 발라서요. 수술한 뒤라 꾸준히 발라주라고 의사가. 적당히 해. 그거 바른다고 흉이 싹 사라지는 거면 모를까. 보습이다 보다 돈만 많이 들고 효과도 하나 없는 걸 뭐하러 해. 감자 하나 사서 그거 붙이면 되는 거지. 유나는. 뿐만 아니라 같이 장을 보러 가면 슬쩍 떨어져서 걸었고 장을 다 본 다음에도 저랑 같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죠. 대놓고 제 얼굴이 너무 쪽팔린다고 하시면서요. 근데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의외의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죠. 바로 아가씨였습니다. 언니, 이거 피부에 좋은 음식이래요. 제가 알아봤어요. 먹어보세요. 화상에도 좋고 열독 빼는 거에도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고마워요, 아가씨. 그때 신우이가 우물쭈물하더니 힘들게 입을 열었죠. 저 언니,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잖아요. 정말 죄송했어요. 질투가 났었어요. 언니도 돈 잘 벌고 우리 집에선 예쁨 받고 또 언니 동생은 저랑 동갑인데도 잘 나가니까 뭔가 제 스스로가 초라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아가씨, 뺑소니 그 일도 죄송해요. 언니 부모님 사고 생각 못하고 뱉었어요. 나중에 생각하고 저도 땅을 치면서 후회했고 반성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쪽팔려서 인정하기 싫어서 말 못한 거예요.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무슨 용서요. 우린 가족인데. 그래도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최근에 많이 힘들었는데 틈틈이 챙겨준 것도 다요. 제 말에 신우이는 살짝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손도 부끄러워 말아요.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이나 구한 손인데. 아, 그리고 이 화장품도요. 흉터에 좋대요. 비싸긴 한데 언니한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샀으니까 아끼지 말고 꼭 써보세요. 아가씨가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이 왜 없어요. 저 요즘 알바예요. 엄마랑 오빠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공무원 시험 접고 그냥 일해보려고 하니까요. 아가씨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합의금 내려고 일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남자와 사귀고 있고 이젠 어느 정도 돈도 벌어서 용돈까지도 더는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마치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처럼 친하게 지냈죠. 심지어 남편과 시어머니를 대신 욕해주기도 했어요. 진짜 오빠랑 엄만 너무해요. 엄만 계속 돈돈하고 철없는 오빠는 얼굴 때문에 툴툴거리고 진짜 미친 거지. 지 얼굴은 거울로 보나? 화상, 진상, 밉상 주제. 두 사람 모두 제 걱정을 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걱정이고 가족이에요. 가족이면 더 잘해줘야죠. 어쩜 하나같이 의리라곤 쥐똥만큼도 없는 건지. 그래도 언니 힘내세요. 이제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를 친동생이다 생각하고 뭐든 말해요. 오빠도 대신 때려줄라니까. 저번에 봤죠? 머리채를 확 그냥. 저는 덕분에 참 많이 웃었습니다. 예전 일이 정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고
그것 때문인지 남편도 시어머니도 많이 누그러졌죠. 시간이 좀 더 흐르다 보면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리고 몇 달 후 아가씨가 제게 결혼 소식을 전한 거예요. 동시에 임신 소식도 같이 말이죠. 남자친구도 책임은 지겠다고 하니까 일단 결혼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어쩌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집에서 반대해요? 아니요, 저 이뻐하세요. 근데 상대 쪽 집안이 꽤 잘 살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좀 사는 줄 알고 계시고 저도 모은 돈이 좀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요. 거짓말을 했다고요? 솔직히 덜컥 결혼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까놓고 일은 한 번도 안 해봤고 공무원 연금 나오는 걸로 우리 식구 겨우 먹고 살았다. 오빠는 사업 말아먹어서 새언니가 돈 벌어오고 난 공시 준비만 7년 이상 했는데 구급도 못 붙은 멍청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대충 괜찮게 산다. 이 정도 거짓말이었는데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더 커져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결혼 물으라고 할까봐 겁나요. 신우이는 그걸 말하면서 서럽게 눈물까지 쏟았습니다. 자신은 미혼모가 되기 싫다면서 엉엉 울고 차라리 죽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상한 말도 했죠. 그러더니 결국 말을 꺼내더군요. 언니, 부탁해요. 결혼 비용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정말 절실해요. 오빠 사업투자처가 생겼다고 하던데 언니도 알죠? 그야 알고 있죠. 오빠 이제 사업 다시 시작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못하잖아요. 그니까 언니가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을까요? 당장 목돈을 마련하려면 적금을 깨야 했는데 제게 잘해줬던 걸 떠올리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시누이 말처럼 투자를 받은 남편의 사업이 시작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문제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 길게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죠. 알았어요. 도와줄게요. 어차피 가족인데 뭐. 진짜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기꺼이 비용을 댔어요. 신혼집 구하는 것부터 결혼 준비까지 전부 도왔죠. 웨딩홀 예약하고 드레스 고르고 예물 사는 것까지 함께 다녔어요. 아가씨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언니 아니었으면 이 가격에 꿈도 못 꿨을 텐데 도대체 이런 알짜는 어디서 알게 된 거예요? 신혼집 전세 그 가격으론 거의 불가능해서 진짜 사귄 줄 알았다니까요. 그냥 아는 사람이 구해줬어요. 언닌 진짜 복덩이가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다 이렇게 행운이 굴러들어오는지 인간 부적 그런 것 같다니까요. 예랑이도 엄청 좋아서 죽어요. 서울에 누가 이런 집을 이 가격에 들어가냐고. 제 인맥에 놀라워하더라고요. 다 언니가 잘한 건데. 그것도 아가씨 인맥이죠. 저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아가씨가 구한 걸로 해요. 그래야 나중에도 편안하게 결혼 생활하니까. 언니 최고. 진짜 내 생명의 은인이야.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화려한 웨딩홀, 아름다운 신부, 축하 인사를 나누는 하객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저도 행복했죠. 제가 도와준 시누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됐다니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시간이 됐을 때였습니다. 자, 이제 가족들끼리만 찍겠습니다. 가족분들만 다 나오세요. 사진사가 소리쳤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죠. 근데 어머니가 저를 막더니 작은 소리로 제 귓가에 말을 했습니다. 가족끼리만 찍을 거니까 아이 주고 넌 빠져.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도 가족인데요. 알지, 아는데 오랜만에 가족 사진인데 우리끼리 온전히 사진 찍고 싶어 그래.
이해하지? 어머님 온전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사진 한 장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다닐 거 아니야. 근데 너 얼굴 보면 마음이 안 좋잖아. 얼굴이 그러니까 아이, 무슨 뜻인지 알지? 얼굴 다 나으면 그때 찍어. 화상 싹 다 가라앉고 그러면 그때 모여서 찍으면 되는 거지. 굳이 애 결혼식 사진에 남길 필요 있어? 가끔 들춰보기도 할 텐데 신부한테 집중돼야 할 시선을 빼앗기만 하니까 그러잖니. 어머님, 이건 너무 서운해요. 아, 뭘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이니? 애 주고 넌 먼저 밥을 먹든가 해, 얼른.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시누이도 눈을 피하더군요. 이미 말을 다 마쳤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화장실로 가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얼마나 됐을까? 화장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목소리였죠. 하객들이 새언니 다 쳐다보던데 아우, 짜증나. 오늘 친구들한테 언니 얼굴 질문 2번이나 받았어. 목이 제일 심한데 목을 좀 가리고 오지. 아주 얼굴에 철판을 뒤집어 쓴 건지 다 까고 왔더라. 아, 진짜 너무 눈치 없어. 어쩌겠니, 그 망할 고집. 본인은 자랑스러운 모양이지. 자랑은 무슨, 그거 다 관종이라서 그래. 관종? 그게 뭔데? 관심종자라고. 아, 왜? 그 사람 불길에 뛰어들어 구하고 뭐 환경운동하고 동물들 돌보고 봉사활동 다니고 그런 애들 싹 다 그런 거잖아.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본인이 뭐라도 된 줄 알고 나대는 거지. 그걸 바로 관종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래, 관종이지. 아우, 차라리 죽었으면 정의롭긴 했겠다만 살아서 저러고 다니니 허파가 뒤집힌다. 하자 있는 며느리라고 동네에 오만 소문 다 날 거 아니야. 그러게. 아이, 근데 엄마, 오빠 이혼할 마음 있대? 진짜 있는 거 맞아? 아이, 그럼 없겠어? 그놈이 애초에 걔랑 왜 결혼을 하려고 했겠니? 피부 반질반질 좋지, 곱상하고 다 나은 얼굴이라 좋다고 헐떡거렸겠지. 얼굴 빼면 뭐 볼 게 있어서 의리를 지키겠어? 하긴 오빠가 꼭 저런 흐릿하고 두부 같은 여자를 좋아하긴 했어. 취향도 참. 아, 근데 왜 이혼 안 해? 그 성격이 참을 이유가 없는데. 아니, 무라도 썰겠다고 나서면 나섰겠지. 그저 기회만 보고 있는 거지. 좀만 기다려. 사업 투자하겠다는 곳도 나왔으니 조만간 이혼할 거다. 너 결혼 무사히 끝냈으니 흠잡힐 이유도 없고 너희 오빠 마음은 진즉에 떠났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근데 엄만 괜찮아? 복덩이라고 좋다 했잖아. 아니, 뭐 솔직히 나쁘진 않아서 데리고 살까도 했지. 애가 나한테도 잘하고 오죽 열심히 살아. 가난해서 그런지 억척스럽고 살림 잘하고. 근데 그 꼴을 해서 같이 다니기는 좀 그렇지 않니? 냄새도 나서 더는 못 견디겠어. 아니, 그러는 너야말로 좋아 죽던데? 언니 하면서? 아이, 그야 결혼식 비용 때문이지. 이제 필요 없어. 단물 쪽쪽 빨아먹었으면 버려야지. 씹던 껌은 책상 밑에 어울리는 법이니까. 엄마한텐 복덩이지만 나한텐 언니는 껌이었거든. 씹던 껌? 하, 재밌네. 근데 이 엄마한테도 복덩이 아니야. 똥덩어리지, 똥. 두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웃고 떠들던 사람들의 진짜 속내는 너무나 끔찍했으니까요. 그리고 순간 결심이 섰죠. 이런 가족들과는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렇게 바로 화장실에서 나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구했던 여자와 아이의 시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애기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 뭐든 말해요. 내가 뭘 하면 될지. 시댁 식구들에게 따로 말은 안 했지만 제가 구한 사람은 꽤 큰 규모의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할머니의 손주 며느리와 손주였어요.
해외에서 주로 일을 하는 아들과 손주를 대신해서 잠깐 봐주는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대단한 분이셨죠. 그런 할머니가 병원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도 턱없이 큰 돈을 주려고 하셨는데 제가 거절한 상태였죠.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또 이상한 말을 할까봐 비밀로 했던 거고요. 그 뒤로도 병원에 오갈 때마다 꾸준히 오셔서 늘 제게 도움이 필요한 걸 묻곤 했었습니다. 아기 엄마, 그러지 말고 딱 말을 해요. 돕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도 이럴 때 좋은 일 하게 해주는 것도 예의야. 내 하나뿐인 손주 며느리랑 손주 목숨값인데 고작 병원 치료비라니. 자꾸 이런 억지로 떠줄 생각이거든요? 저 정말 없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교통사고로 잃었고 다른 거창한 이유 없이 구했어요. 여기서 대가를 받으면 저희 부모님도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도 난 줘야겠어요. 이건 아니지. 이런 상처를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쪽 부모님한테 면목이 없어서 안 되죠. 다시 좀 생각해봐요. 그렇게 며칠을 반복하다가 결국 집을 사주겠다고 반협박을 해서 다른 소원을 빌었던 거예요. 할머니, 그럼 저희 시댁 식구들 좀 잘 풀리게 도와주세요. 물론 직접적으로 돈은 안 받아요. 살짝만 도와주세요. 티는 내시면 안 되고요. 착해 빠져서는 소원이 어렵기도 하네. 티 안 나게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요. 그럼 그걸로 일단 합시다. 성에 안 차도 어쩌겠어. 은희님이 해달라는데. 아, 그래도 투자는 해도 되는 거죠? 그건 돌려받을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 거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것도 돈인데. 그럼 다른 회사에 투자 좀 해달라고 말하는 것 정도는 괜찮죠? 회사 가능성 보고 아는 인맥 정도 동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은 건 총 2번이었어요. 첫 번째가 남편의 회사의 투자 자금 지원이었고 두 번째가 아가씨가 구한 신혼집의 가격을 낮춰주는 거였죠. 시누이는 그게 행운이고 인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집주인이 할머니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과 사정을 설명하고 제 소원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말을 했죠. 듣고도 못 믿겠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네요. 어쩜 그런 끔찍한 짓을... 그냥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애기 엄마 이혼할 생각 맞아요? 네, 솔직히 좀 무섭고 그런 사람들이랑 살면 매일이 두려울 것 같아서요. 잘 생각했어요. 변호사고 뭐고 다 지원해 줄 테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은희님 대신해서 복수도 좀 해줄 테니 기대하고요. 복수요? 뭐 불법 말고요. 그냥 살짝 조사만 해볼게요. 그 당시엔 정신이 없었는데 할머니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남편은 투자 철회로 가장 먼저 즉각 반응이 왔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시누이는 혼인신고도 못한 채로 파혼까지 당하게 됐죠. 알고 보니 할머니가 복수를 해준다며 시댁 식구들 뒷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시누이의 가짜 임신이 들통나게 된 겁니다. 심지어 할머니는 엄청난 인맥을 동원해 남자 쪽 집안의 모든 걸 알리게 된 거고요. 책임을 지기 위해 결혼을 선택했던 아가씨의 남자친구도 배신감에 헤어짐을 통보했던 거죠. 그래서 단 10일 만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남편은 눈이 시뻘겋게 되어서는 저를 몰아붙였죠. 그 투자자가 당신 이야기하던데 무슨 물산? 뭐야? 당신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야? 어? 저는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그게 당신 능력인 줄 알았어? 한 번 망한 사업 2번 망하기 전에 잘 뺐지. 내가 구해준 분이 그 물산 대표인가 이사인가 그래. 그분 소개로 들어간 투자니까 그분이 빼라고 하면 빼는 거지. 야, 너 도대체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해? 뭐 사업이 장난이야?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투자자가 마음 바뀐 게 잘못이야? 그럼 거기 가서 따져.
그때 신우이가 울면서 저와 남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나한테 어쩜 이래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 아파트 전세금도 안 주고 내 짐도 다 밖에 꺼내놓고 파혼당해서 서러워 죽겠는데 그 안에 있는 침대면 몸에 어쩔 건데요? 언니 아는 사람이라며 당장 가서 내 거 돌려달라고 해요. 이미 다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가씨 물건이 어딨어요? 침대며 소파며 이불까지 내 돈으로 산 건데. 그리고 보증금도 내 돈이죠? 나머지 돈은 남자 쪽 것이니 집주인이 알아서 돌려줬고요. 모두 제자리 찾았는데 왜요? 언니 진짜 미쳤어요? 나한테 왜 이래? 설마 우리 파혼한 것도 언니가 한 거... 설마 아니죠? 맞아요, 언니? 저는 대답 대신 씩 웃었고 시어머니는 분노에 몸을 떨더니 제 뺨을 후려치셨죠. 미쳤어. 화상 입고 얼굴 병신되더니 정신도 나가버린 거지. 너가 그러고도 우리 집 식구야? 내 아들 딸한테 이렇게 하고도 대접받고 살길 바라니? 가짜 임신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어차피 저 이혼할 거고 대접받을 생각 없어요. 왜냐면 저는 복덩이가 아니라 똥덩이거든요.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표정은 굳어버렸어요. 자신들이 짓거린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테죠. 하루 종일 화내고 울고 소리 지르던 시댁 식구들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정신이 돌아왔는지 하나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은 싹싹 빌면서 다신 까불지 않겠다고, 얼굴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 사업 투자만 다시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진짜 너무 뻔뻔하네. 다치고 난 뒤엔 내 눈도 안 맞추던 사람이 투자금 이야기하니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날 똑바로 보는구나. 그땐 내가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 이젠 익숙해. 당신 얼굴에 흉터? 그 정도 넘어갈 수 있어. 이제 보니 막 추하지도 않고 견딜만 하다고. 나 이제까지 당신한테 잘했잖아. 겨우 이런 걸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 겨우 이런 걸로 당신은 왜 그랬을까?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어쩌지? 난 이제 당신이 추해서 역겹기까지 한대. 그 썩어 문드러진 마음 말이야. 반면 시어머니는 제가 구한 사람들의 정체를 알고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죠. 아가, 다른 건 생각 말고 눈 감고 넘어가자. 애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실수했어. 실수요? 무슨 실수를 그렇게 해요? 실수는 길 가다가 넘어지는 거지. 돌을 주워서 다른 사람한테 던진 걸 실수라고 하진 않아요. 제가 그 돌에 맞은 사람이고요. 미안해. 됐니? 우리 이런 상황이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할머니란 사람 돈이 엄청난 그런 사람이라며. 너 소원 다 들어준다고 그랬다면서 왜 바보처럼 아들 사업 투자자 찾아달라고 하고 내 딸 저렴하게 전세 들어가는 걸 쓰냐고. 그럼 뭘 해야 하는데요? 집도 있고 땅도 있잖아. 아니지. 차라리 아가 건물로 받는 건 어떠니? 건물 하나 받아서 굴리면 평생 놀고 먹을 돈이 나오잖아. 그 할머니가 그렇게 부자면 쓸데없이 집 빌려달라고 하고 집세 저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단 좋지. 머리를 굴리라 이 말이다. 이 답답아. 참 뻔뻔하시네요. 아가, 우리가 차라마. 그땐 솔직히 우리도 실수했어. 장난, 농이었다고. 설마 내가 널 버리겠니? 우리 집안 복덩이를? 난 너 딸처럼 생각해. 알잖니? 전 어머님 엄마라고 생각 안 해요. 더는 들어봤자 제 귀가 썩을 것 같아서 전 애 데리고 나갈게요. 부디 다들 잘 사세요. 애는 제가 키울 테니 아가씨는 백수로 쭉 지내고 당신도 그렇게 사업 타령하면서 한방 꿈꾸며 지내고 어머님은 이전처럼 연금 쪽에 가면서 다 큰 자식들 뒷바라지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일어나니 남편이 달려왔어요. 여보, 나 당신 절대 못 보내. 이혼 서류 보낼 거야. 이혼이나 해줘. 여보, 나 죽어. 나 진짜 확 죽어버릴 거야. 당연히 남편은 이혼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전 소송을 진행했고 생각보다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주셨고 긴 싸움 동안 저와 아이가 있을 장소까지 마련해 주셔서 편안하게 있었네요.
바로 원래 신우이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아파트 말이죠. 제가 고른 가구며 식기가 그대로 다 있어서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혼이 결정된 뒤에도 남편 식구들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를 앞세워 찾아온 남편에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인상을 쓰고 온 시누이까지 이혼 후에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죠. 여보, 우리 충분히 반성했다. 우리 애 생각도 해야지. 아빠 없이 키울 거야? 당신 같은 아빠는 없는 게 좋지. 사고 났다고 나랑 이혼할 생각하는 당신?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내가 그런 말 직접 했어? 아니잖아. 엄마랑 이 동생년이 둘이서 떠든 걸 왜 나한테 그래? 그래.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자. 내가 동생이랑 엄마랑 연 끊을게. 그럼 되냐? 그 말과 동시에 시어머니는 남편을 노려봤고 시누이 역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지금 어딜 혼자 빠져나가려고 그래? 오빠 너 양심 있으면 그러는 거 아니지? 우리 재산 다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젠 버린다고? 미쳤니? 야, 그럼 그게 내 잘못이야? 입을 왜 함부로 놀리게? 아직까지도 구질구질하게 백수로 있으면서 밥이나 축내는 주제 내가 언제까지 너 뒷바라지 해야 되냐? 말 다 했어? 누가 누굴 뒷바라지 했어? 나 우리 엄마 연금으로 먹고 살았어. 오빠 넌 사업 좀 잘 될 때 생색 몇 번 낸 걸로 몇 년을 우려먹어? 막말로 이혼하고 싶다고 노래 불렀던 거 사실이잖아. 얼굴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내 결혼은 망했다면서 우는 소리 한 게 오빠고. 내가 언제? 이 미친년이. 말이면 단 줄 알아? 남의 아파트에서 두 남매가 또다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그 틈에 저의 손을 잡고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자식 잘못 키웠다. 이제 와서 나 정말 후회해. 넌 내 복덩인데. 너 없으니 집안 꼴이 매일 전쟁이고 저렇게 눈만 마주치면 싸워서 나 제명에 살지도 못할 것 같아. 아가, 우리 복덩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 줄 수 없을까? 애비 저거 또 술에 손대고 있어. 전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고 냉철하게 말했죠. 힘들 때마다 제가 도왔으면 어머님도 그러시지 그랬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손 놓으신 분이 어머님이세요. 그러니 이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 더 오면 그땐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 신청도 할 테니까요. 아가,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그 할머니한테 부탁해서 우리 아들 사업 투자만이라도. 잘 가세요. 멀린 안 나갑니다. 그게 벌써 반년 전 이야기네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확실하게 거절하니 어느 순간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기도 하고 시누이는 가출했다는 소리도 있다는데 딱히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아요. 그 일이 아니라도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기 때문이죠. 바로 제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우습게도 이전에 그 트라우마가 떠올라 동생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찍을 때 말이야, 나 좀 뒤에 서 있을까? 흉터도 좀 그렇고. 흉터 아니고 상처. 영광의 상처라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우리 시댁 식구들은 언니가 영웅이래. 너무 멋지다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알았지? 제일 예쁘고 화려하게 입고 오라는 소리야. 그래, 그럴게. 그게 뭐라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생 덕분에 이전의 기억은 새롭고 더 행복한 기억으로 덮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이전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기도 했어요. 흉터 치료를 꾸준히 한 덕분에 많이 옅어져서 이제는 짙은 화장으로 얼굴 부분은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가려집니다. 물론 목과 손등은 크게 바뀐 게 없긴 해도 동생 말처럼 영광의 상처로 여기며 그냥 살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제가 구해준 그 여자분과도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주희도 그 집 아들을 오빠처럼 따르고 있죠. 한편 할머니는 여전하세요. 너 지금 사는 집 가질래? 할머니 또 그러신다. 무슨 과자예요? 매번 가질래 너 할래.
집세도 거의 안 받으셔서 공짜로 사는 거나 다름없는데 뭘 주신다고 그러세요. 치료비 받았고 보상도 충분히 하셨어요. 저도 능력 없는 거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럼 원룸 건물이라도 하나 보러 갈까? 아주 습관이셔. 됐어요. 그냥 지금처럼 저 돈 모을 때까지만 저렴하게 빌려주세요. 그것도 감지덕지고요. 아우 저 고집불통. 내가 죽기 전엔 무조건 주고 갈 테니 두고 봐라. 오래오래 사셔야겠네요. 저보다 더 오래. 매번 만나면 이런 식으로 실랑이를 벌이긴 해도 그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 곁에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어떤 대가도 계산도 하지 않고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네요. 남편이 망가졌을 때서야 제게 손을 내민 시어머니나 제가 가장 힘들 때 외면한 남편, 자신의 결혼식 때문에 억지로 저에게 친절했던 시누이를 생각하면 간단하죠.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한 사람은 결국 계산기로 두드려보고 사람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위하고 동등한 눈높이를 가진 상태로 사람을 대하고 싶어요. 물론 그러려면 더 노력해서 잘 살아야겠지만 말이죠. 앞으로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힘낼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